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봄 기운도 이제 완연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격동의 근현대사 속의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제가 암흑기라고 이제 따로 이제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천주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제 총독부, 전총독부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시 천주교회가 그 전까지 파레방 정교회가 이제 유일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조선 교구로서 대목으로 활동했다면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교구가 분리되고 파레방 정교회, 다른 이제 해외 선교회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본격적으로 교구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 당시에 그 복음 전파 외에 어떤 활동들, 사회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제 시기 때 가장 암울했던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 참배 문제. 이 참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세계 교회사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나와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제 강점기, 일제 총독부. 그 전에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과 달리 이 일제 총독부가 어떻게 천주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가,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 총독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병합이 되죠. 이 1910년도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한반도 땅에 통치를 하기 시작한 데는 1905년으로 봐야 됩니다. 이른바 을사 이제 조약이라 불리는 외교를 박탈하고 통감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한반도는 이제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돼서 그 전과는 다른 이제 종교 정책, 천주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히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서양의 종교다. 이질적인 서양의 종교고, 그것은 그전까지는 일본과 라이벌 관계였던 러시아라든가 다른 관계였던 국가에 속하는 이제 종교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일제 입장에 볼 때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통제 또는 간섭 또는 이제 간여를 해야 될 대상으로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기본적 정책이고, 그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들이 서양의 우선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들 외국의 신문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가 또는 회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입장에 보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자기 정책에 맞게끔 통제하고 회유를 하고, 또 특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이를테면 종교인이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이제 정책 방향이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정교 분리.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은 재밌게도 천주교 측에서도 쓰고 또 일본 측에서도 씁니다. 근데 그 의미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제 시기 내내 이제 기본 정책이었다. 사실 뭐 근대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서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좀 더 간섭, 간여,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인 어떤 그 압박이나 탄압은 이제 피해야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제와 이제 회유를 한 반면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교사에 대해서 감시하는, 특히 이제 헌병을 이용해서 감시하는 이제 그 방법을 썼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1945년 이쪽에 가까이 갈수록 그 통제 굉장히 심해서 나중에는 신부님마다 아예 이제 그 경찰이 따라다녀서 감시하고 혹시라도 어떤 말 실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그걸 때문에 이제 잡아가서 취재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성대에 가는 것조차도 헌병들이 와서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교라든가 성서 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 것이 일제 시기 내내의 하나의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910년도에 이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대표 지도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잡아들여서 재판을 하는 건데 이른바 이제 총독을 암살했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이제 체포를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려나게 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일제의 기본적이었던 그 통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까불면 잡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자체가 그 개신교와 천주교한테 일종의 무건의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축을 받게 됐다. 마시기 바로 10년도에 병업을 지으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제는 천주교 또는 이제 그 그리스도 개신교에 대해서 간섭 정책을 관여 정책, 통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일제가 주목했던 것이 그 많은 그 그리스도 계열의 이제 종교 단체들이 교육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교육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 교육이 아니라 이른바 애국 계몽 운동, 즉 이것이 독립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독립 의식을 자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기 매우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일제에서는 이 교육 활동을 이제 통제하고 간섭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억압하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것이 1915년에 나온 것이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대부분이 사립학교였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학교들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 단체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학교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선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어로만 하라.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미션 스쿨이라 불리는 개신교학교라든가 천주학교가 학교를 설립한 첫 번째 이유는 사실상 복음 전파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교육이 꼭 중요한데 그것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학교로부터 이제 사실상 교육에서 손을 떼라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교사들한테 이제 일본어를 이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자격을 규정해서 그 자격 못 미치는 사람들은 교사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사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는 거에 비해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학교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물론 개신교에 비하면 적죠. 한 개신교가 한 600개 이상 됐을 때 한 천주교가 한 120개 정도. 그 중에 이제 허가를 받은 건 40개 정도였는데 이게 1915년 이 규칙이 됨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은 80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40개 정도가 이제 그 못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측에서도 학교를 만들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봐야 종교교육을 못 시키는데 굳이 우리가 돈 들어가고 사람 써가면서 하겠느냐 라고 해서 교육에 별로 여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사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종교의 활동 자체도 제약하는 하나의 법규로서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어떤 걸 하냐면 1915년에 이제 이른바 이제 포교 규칙이라는 이게 아예 종교에 대한 이제 규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이 정책의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 관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 허가제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허가 안 해준다. 또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총독부가 판단이 되면은 종교단체장까지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천주교에서 상당히 이제 그러면 교구장도 이제 자기네들이 바꾸겠다는 말이냐. 원래 교구장의 선임은
그 교황의 이제 고유 권한인데 그 때문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총독부에 이제 그 문의를 해서 천주교의 특성이 이런데 그 총독부가 니네가 우리끼리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물론 나중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천주교는 제외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그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제 사실은 제한제국 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뭐 치해받기 때문에 거의 양대인 상당히 권력자로 행세했는데 일제시 넘으면 그런 특권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총독부의 이제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성당도 그렇고 이제 교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는 그런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경잡지 보면은 뒤에 그 총독 허가를 받았다 해서 그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통제 정책에 대해서 조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발행했느냐? 물론 아까처럼 교구의 교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천주교에서는 이런 일제의 규정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은 그 목적은 첫 번째 그거죠. 기본적으로 말해서 일본 총독부 일제라는 것은 이 한국을 지배하는 국가 기관이 합법적 지배자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보다 앞서 1907년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의 영향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대신 프랑스 영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거류민들을 보호하는 이제 영사관이 있죠. 물론 거류민 대부분은 이제 선교사들인데 1907년도에 프랑스가 일본과 협약을 맺어서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사실상 용인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도. 따라서 프랑스 정부도 일제를 한반도의 지배자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천주교회도 국가의 정책에 따른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당시 천주교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 대한제국처럼 어떤 공세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상당히 수세적인 모습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어떤 강대한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강대하고 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 자구책을 이제 강구하게 된다.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국가와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이제 마찰은 피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 선교사들 또는 이제 그 교구장들의 기본적 방침이었다. 그래서 설사 규제를 받더라도 따라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 방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 보복이라는 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부터 당했던 바로 그런 박해시기. 그러니까 사실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그것이 또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순종한다. 이것이 기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이제 유지되다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1919년. 잘 아시겠죠? 이제 1919년 바로 이제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주로 개신교랑 그 다음에 동학의 후에 이제 그 천도교 계열이 이제 힘을 합치고 불교도 이제 참여를 했지만 중심에서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제에서도 그 전에는 이른바 무단 통치, 강압적인 통치만 가지고서는 적절하게 지배할 수 없다. 그러면 정책을 바꾸자라고 해서 새롭게 취임한 총독이 사이토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걸 표방합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부드럽게 통치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의 이제 떡국물도 주면서 회유 정책을 펼치면서 끌고 간다. 이것이 이제 문화 정책이었다. 그것은 종교 정책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세배운동의 중심 세력이 종교 단체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해 하게 되는데 물론 천주교는 세배운동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는 참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교회 단체라든가 교구자 입장에서는 세배운동은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정치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반하는 행동이다라 해서 철저히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거기에 만수 참석하려 했던 신학생들에 대해서 거기 참석하면 너희들 퇴학 출시시킨다. 실제로 이제 그 관도 신학생도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우형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참여運동 당시, 만수운동 당시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총독부에서도 안다, 훌륭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런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사이토 총독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은 아까 일단 사립 그 규칙을 보게 되면 아까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종이교육 금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어로 이제 교사를 양성하라. 근데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립니다. 즉 종이교육 다시 해도 된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들 일본 교육 안 시켜도 된다. 그럼 자체적 교사 이거 자체가 큰 이전에 비하면 큰 해유책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년대 이후면 아까 줄었던 학교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런 여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포교 규칙도 새로 개정해서 이전에는 아까 했던 허가제로 했죠. 허가를 받아야 돼. 이제는 허가받아서 낮은 게 뭐죠?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된다. 훨씬 이제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유화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일제형독부와 그 다음에 천주교회와의 뭐 밀월 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호적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떡국물을 줄 때 확실히 준다고 하나 더 확실히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선교 활동을 보장받을 것인가 공적으로. 또 하나 뭐냐면은 특히 이제 파레바 정교회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교권이라고 표현되죠. 이 교회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이었던 걸 해야 되는데 법적이었던 그 보호 정책에서 등장이 뭐냐면 법인화. 이게 종교단체를 법인화하자. 이 문제가 되거든요. 법인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화. 요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받으니까 특히 재단법인. 재단을 이제 확보하는 이 재단법인을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수공 과제였는데요. 이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재단법인 하면서 원래 일본 법에서는 외국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종교단체에 있는 선교사들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면세 특권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토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토지 소유자였는데 왜냐하면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헌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했던 방법이 토지를 사서 토지에 소장을 줘서 그 소장료로서 경비를 운영한다. 그리고 소장을 주는 관계를 통해서 흰자들을 만든다.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확보라든가 토지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재단 법인화가 이러한 측면들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제도였다. 그래서 1920년에 지금도 이제 익숙한 이제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경성 이제 그 유지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유지재단이죠. 성원교구. 바로 경성교구 유지재단이 1920년에 다른 종교단체보다 제일 먼저 천주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제사율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장점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해유책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와 총독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게 되는 대신 그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인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을 뿐더러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한다라는 것을 반대급부로 이제 제시하는 거죠. 말 잘 듣겠다 이런 거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이런 이제 사이토 총독의 배려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922년인가요? 네, 22년에 교황청에서 성 실베스텔 훈장을 사이토 부부한테 수여를 하게 됩니다. 주는 게 있으면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총독부와 천주교 교회와의 이제 우호적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분리 정책의 사실상 핵심적인 요소죠. 물론 이제 천주교 측에서 말하는 종교분리한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 물론 여기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정부랑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이른바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금지시키겠다. 이 얘기를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총독부의 정책을 합리화시키고 옹호하는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상 총독부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종교분리라는 것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년대에 이렇게 이런 정책이지만 기본적으로 총독부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양의 종교그 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년대에 넘어서서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투한다거나 40년대에 들어와서 태평양 전쟁을 벌임으로써 미국과 영국을 적으로 했을 때 이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이제 이른바 적성 국가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다 좀 더 강력한 통제와 탄압을 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종교분리주의를 가리면서도 30년대 가면, 그래서 대표적인 이른바 뒤에 나오겠지만은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원칙적 신사참배는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라고 금지했는데 결국은 허용 측면, 허용을 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하면 태평전쟁을 가기 위해서는 철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쟁을 성전이라 얘기하면서 이제 당시에 군대 가는 걸 장려하는 것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이런 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 구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정책과 천주교의 대응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기본 천주교는 종교분리, 즉 성스러움, 그러니까 성의 세계, 거룩한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의 세계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속수의 세계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실과는 무관한 오로지 내세 천국을, 천당을 향한 모습, 거기다 시의 생음만 충실히 열심히 하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하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제 정책에다 일제 신병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했었으면은, 천주교회가 교세라도 발전했으면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벗어났을 텐데, 실제 보게 된 당시 일제 시기에 보면은, 교세 확장은 매우 미비했다. 오히려, 당시 통토 2.1%의 이제 증가세를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2.1%라는 증가율은 당시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낮다. 결국은 정교회는 실패했다. 그에 비하면 물론 개신교도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많은 주류의 개신교는 일제 굴복을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일제 시기 때 와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비해서 천주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뭐 뒤에도 언급하겠지만은 이런 일제에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정서에 반하는 일본 식민지에 이제 적응하는 모습 속에서 내적인 어떤 식민지 갈등을 갖고 있었을 신자들 내부에서도 천주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또는 이제 냉담하는 모습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암흑기란 말 자체가 바로 그런 거죠. 겉으로는 유지가 되고 이제 신앙자가 확보가 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신앙의 측면에 있을 때 왜곡되고 이제 민족과는 유리되는, 현실 유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사실상 암흑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어두운 시기를 사실상 이제 겪었던 것이 일제강점기였다. 뭐 민족의 현실이 다 그렇긴 했지만 특히 천주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통치자는 일제, 그 다음에 교구장미 선교사들은 프랑스 사람, 신자들은 한국인이라는 이 삼중의 구조 속에서 가지는 특히나 더구나 모순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속에서도 천주교회가 어떻게 계속 변화 발전했는가는 이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파레 에방 종교회가 1831년에 교구를 이제 설정하고 주동 교구를 이제 담당했고, 그리고 1911년에 가면은 이 대구에 대목구 설정됨으로써 이 서울 대목구와 대구 대목구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대목구가 파레방 정교회가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이제 연결 지역에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이쪽은 이제 그 만주 대목구에서 갈라질 길림교 대목구 지역이지만 특별하게 이 연길 지역은 그 파레방 정교 선교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파견돼서 사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길 지역까지도 파레방 정교의 이제 관할 구역이었던 거죠. 연길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 이렇게 이었는데 이 파레방 정교회가 계속적으로 하지만 하고 또 파레방 정교회는 기본적으로 조서에 있어서 이제 그 관할권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시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에 이제 베네딕토 회를 이제 초빙하게 되는데 이때도 조건이 이거예요. 당신네들은 교육할 때에만 전념하고 일반 지역 사목에는 관여하지 마라. 이 조건이에요. 그걸 수락하고 왔고 실제로 이제 미달주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목, 그러니까 본당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본당 사목도. 그 정도로 이제 파레방 정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파레방 정교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이 넓은 지역을 관여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게 1905년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5년은 아까 했던 것처럼 프랑스가 이제 대륙을 철수하면서 프랑스의 힘이 약화된다 측면이 또 하나 있고 190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프랑스 19세기 이래로 대외적으로 종교 보호 정책을 통해서 카톨릭을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프랑스의 정책이었지만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종교 분리 정책을 통해서 카톨릭 세력을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프랑스의 정책이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1905년 되면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뭐 사립학교 같은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사실상 국립화시키고 천주교를 철수하게 되고 천주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주교 세력이 프랑스 내부에 약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선교 사업 자체도 타격을 받게 된다.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 자금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파레방 정교회가 이제 선교 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시대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 게다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1914년 나오는 이게 바로 유럽에서 터진 세계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세계대전 자체에 대한 감각이 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별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고, 근데 특히 유럽에서는 1914년에 일어난 1차 대전이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세기적 사회가 종말을 구하는 게 바로 1차 대전 때거든요.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유럽의 패권이 사실 끝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점을 계기로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그래서 14년 기점에서 유럽이 이제 전반적으로 퇴조하게 되는데 여기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적국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한 4, 5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까지 다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프랑스와 독일 베네딕토에도 서로 적군이 돼서 따로 징집이 돼 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부님이 때 주로 이제 군종 신부님이라든가 후방에서 아니면 이제 의료 활동했던 신부님이 가게 되지만 그 중에 이제 몇 분은 병사거나 이제 그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때문에 많은 수가 선교사들이 징집이 되고 또 보충이 안 되니까 선교 사업에 타격을 바로 입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교 자금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레방 정교회는 정교회 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의기 주의 때문에 나오지만은 이게 리옹에 본부가 있는 거 있거든요. 프랑스의 정교회가 이제 자금이 대부분 들어와서 이걸 했는데 정기 자금이 오지 못하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자립화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터가 재정 자립화 이때부터. 그러면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그래서 분당 자체가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한 본당에 있는 신님이 두세 분당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당시가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이후에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의 해외 선교 단체를 초청해서 초빙해서 그 선교한테 이제 교구 지역을 이제 지역구를 대리구 지역을 맡게 되는 것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09년도에 이미 이제 베네딕토회가 진출했잖아요. 근데 베네딕토회는 교육 활동을 왔지만 기본적으로 이 왔던 베네딕토회들도 지역 사목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와 정교회가 이제 서로 협력 때 못하고 있다가 1920년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당신네들이 하시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할까 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당시에 그 파리아방 정교회가 이 평양도 지역과 항면도 지역을 나와서 이 두 지역을 이제 맡기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이제 좀 그 중심 지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고 이제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평양도 지역을 할래요 로드 페인트가 평양 지역 개신교 이미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서 발전할 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함경도를 달라라고 해서 원산을 해서 나온 게 이름 원산 대목과 이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길 지역도 1927년에 베네딕토회가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목과 되는데 그래서 연길과 이제 원산 함경도와 연길 지역이 이제 독일 베네딕토회의 관할에 넘어가게 된다. 1920년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1923년도에는 이번 이제 독일은 원래 그 평양은 그 이른바 이제 개신교의 아성이죠. 개신교 아성이고 특히 미국 선교회들이 이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뻗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국에 있는 메리논회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리논회가 이제 1923년도에 평양 지역을 와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독일이라든가 이제 파리아방 종교의 신부님과 이 미국 신부님과 보게 되면은 사진 보게 되면은 이 뭐랄까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의 프랑스 신부님은 예전 스타일 있잖아요. 머리 기르고 수염 길어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런 모습인데 말이에요. 미국 신부님은 깔끔해요. 머리도 짧고 수도 쫙 밀고 현대적인 모습. 실질적으로도 이 평양에 있던 그 미국 신부님은 상당히 그 문화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화 선교 활동을 또 하고 개신교가 또 지금 대립적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베네딕토회 같은 경우는 요가 좀 약간 다르고 특히 파리아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그 개신교에 비해서 상당히 밀려 있었던 반면에 미국 선교사분들 상당히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의료 활동을 위해서 수요회를 초빙할 때도 아예 의료 활동이 가능한 수요회를 초빙해서 이제 그 진료소로 활동할 정도로 메리논회가 이제 평양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0년대 되면 이게 독일, 그다음 미국 또 이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선교회들이에요. 이 선교회들이. 그러니까 원래 베네딕토 선교회들은 그 분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오리엔탈 선교회는 19세기 후반에 가서 생긴 선교회예요. 사실 그때 이분이 조선에 한국에 온 것 자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동아시아,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같은 차원에서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 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메리논회 같은 경우도 그게 설립된 지 불과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된 선교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에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일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진출의 이 교두부로서 이 평양 그 대목구 역할도 있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에 가면 골룸반 해도 마찬가지로 신생 선교회인데 역시 마찬가지 들어오게 된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1920년대에 오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당시 교황청이 이른바 각 해외 선교 지역, 특히 동아시아 선교 지역에서 본국에 있는 성직자한테 그 교회를 맡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제 가게 되면은 나오지만은 중국에서 동시에 주교 6명을 동시에 서임을 합니다. 중국의 주교를. 그 전에는 뭐 이제 없다가 그리고 나서는 36년 같은 경우는 남경교구라는 굉장히 큰 교구를 중국인 주교한테 맡겨요. 즉 이제 이른바 민족화가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땅에 있는 이제 그 선교 지역을 중국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게 20년대 봉기되고 일본도 1927년에 일본인 주교를 선임하고 나중에 하면 동경 지역을 일본인한테 맡기게 됩니다. 즉 본토인에게 맡게 되는 거죠. 그 흐름에 따라서
조서에서도 물론 이제 그 파리아마 정기 중기 구전까지는 조선의 선교사에 대해서는 약간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막 발맞춰서 조선에서도 1928년도에 드디어 이 황해도 지역하고 31년도에는 이 전라도 지역을 떼어서 간목 대리구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 예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써서 한국인 신부님을 알고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남들은 이제 본토에 맡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37년도 가면은 이 전라도 지역이 드디어 한국인이 이제 장사상을 하는 지목구라는 게 대리구의 앞단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목구의 대리구를 승격하고 대리구 아직 교구되는 그 단계인데 이 지목구를 이제 37년도에 드디어 이제 생기되는데 이때도 역시 한국의 선교사의 능력만 가지고는 전라도 지역을 다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남도 지역은 뚝 잘라서 이제 골룸반해한테 맡겨줍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골룸반해가 1933년도에 이 전라남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북부 지역, 이 전주교구 지금의 전주교육 지역만 한국인 이제 사제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골룸반해가 우리가 전라남도만 가지고는 이제 좀 작다, 더 달라 하니까 나중에는 37년도, 38년도에는 춘천도 이 골룸반해한테 주죠. 전라도 광주랑 물론 제도는 여기 광주에 속해 있었고 광주랑 전라남도랑 춘천이 이제 골룸반해에 이제 관여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1942년도 가면은 이 황해도 지역은 폐지해 버립니다. 다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그냥 서울교구를 편입시켜 버립니다. 근데 편입시킨 그 명분이 뭐냐면은 42년대 이른바 노기남 주교가 한국인은 최초로 이제 대목구정이 되잖아요. 한국 대목구정이 나왔으니까 황해도는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명분으로 없애버리게 됩니다. 편입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오게 되면은 1900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당시 파레야방 종교회, 그 다음에 그 메리노네, 그 다음에 베네딕토, 그러니까 골룸반해 해외 선교사에 의해서 서울교구, 그 다음 서울 대목구, 대구 대목구, 그 다음에 전주, 광주, 춘천, 그 다음에 원산. 근데 원산이 나중에는 두 개로 쪼개져서 함흥과 덕원 이제 면속구, 이제 수도회가 관할하는 나중에 그다음 연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나눠진 이런 대목구 체제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제 이제 말기까지의 상황이다. 여기 다만 이제 한국인이 담당한 지역은 이제 전주, 이 한 군데 달라 있었다. 그러면 전 세계사적인 흐름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구가 분열되면서 이 교구 분열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이제 당시 천주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교육 사업하고 이제 출판 사업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교육 사업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신학 교육을 이제 우선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서울에 있었던 예수성심대학이 있었다면은 대우교구가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대구 대목구에서는 그 유치로 신학 이제 교가 14년에 개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산 교구 같은 경우, 대목 같은 경우도 베네딕토 회에 의해서 덕원 이제 신학교가 이제 세워서 일제시기에 이 세 개의 이제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부속되는 이제 그 소신학교도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밖에도 일반 학교도 이제 보통 이제 본당에 부설되는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좀 부침이 많았죠. 그 일제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개신교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접 선교라 해서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인데 그래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우잖아요. 미션 스쿨에서. 근데 거기 발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재정 부족, 그다음에 인원 부족 때문에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하면 학교 수를 많이 세우지 못하고 또 학교 규모 자체도 이렇게 정식 학교보다는 뭐 강습소, 야합 또는 이제 교리학교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통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공식 학교 자체가 1915년 당시에는 7개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성학교가 이 정도 이거죠.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아쉬운 거는 중고등 과정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거의. 개신교만 하더라도 지금 알기는 뭐 5대 사립하는 무슨 뭐 많은 미션스쿨들 뭐 배재학교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뭐 숭실학교 이런 거 다 이제 중고등 뭐 전문학교, 그러니까 전문대학 과정, 뭐 연희 전문이라든가 다 미션스쿨도 있었죠. 근데 천주교 쪽은 그게 없었다. 물론 안중근 의사가 1907, 8년 경에 미테를 주교할 때 우리도 대학을 세워서 신학교와 신학 과정과 함께 울국과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양성해야 된다 했을 때 미테르 주교가 신자들은 많이 배우면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거절을 함으로써 이제 꿈이 이제 좌절됐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여건이 너무 이제 열악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등학교 과정이, 그래서 나중에 미테르 주교가 베네딕토 회를 이제 초빙하면서 그 베네딕토한테 일반 중고등 교육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 학교인데, 하나는 숭신하고 숭공. 높일 숭자에다가 공의 공자하고 다음에 믿을 신자. 근데 숭공은 대충 짐작이 가죠. 이제 실업계 공고 계통이고, 베네딕토가 또 이제 독일이 또 도제하면서 또 대단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거고 또 하나 숭신은 이건 이제 사범, 교사들이 양성하는. 그래서 양성된 교사를 알고 다시 학교에 투입하려는 그걸 목적하에 했는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이게 1911년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특히 교사 양성에 대해서 방해를 넣었잖아요. 일본 교육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숭실학교는 13년, 불과 2년 만에 학교가 폐쇄가 됩니다. 운영이 안 돼요. 일제가 딱 제한을 둔 다음에 또 딱 이래저래 쓰고 나는데 졸업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가 없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숭실학교는 하고, 숭공학교는 이게 좀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기술학교니까, 또 일제도 기술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인기가 높아서 이제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베네딕토가 원산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가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어디서 많이 하느냐? 결국 자기 해화동에 있었는데 수도의 건물과 부지랑 학교 부지를 팔아서 그 돈 갖고서 이제 원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숭공학교도 1923년이 되면은 이제 폐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 교육 과정이 우선 의욕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사실 실패했다. 그 대신 나온 게 뭐냐면 1922년에 남대문 상업학교라는 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대신 그 학교 인수해서 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제 1930년에 이름 바뀌게 되는데 동서학교죠. 바로 동서중고등학교가 이 당시에 이제 나오는 학교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 말기 하면은 카톨릭이 운영하는 이제 중등교육계는 딱 한 군데. 남대문 상업학교 여기밖에 없었다. 안법학교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였어요. 초등교육 안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얼마큼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참 힘들었는가 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상의 학교는 뭐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좀 역부족했던 측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에 반해서 이제 출판 활동 같은 상당히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냐면 이 출판이라는 것이 교류 교육이라든가 신자 재교육에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했고 남들 성과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 든다면은 드디어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집체 뭐 이런 광익이라고 해서 일종의 매일 미사처럼 축이라든가 미사마다 복음만 해당된 것만 이제 보았다면은, 이제는 1910년에 사사 성경에 의해서 네 가지 복음서가 완역이 돼서 그것이 발간이 돼요. 복음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 성서 남은 성경도 번역은 됐다는데 널리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복음서에는 일반 신자들이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고, 1972년도에 이른바 이제 공동 번역 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역된 성서를 천주교 신자들은 보지 못했다. 상당히 늦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역시 천주교에서는 특히나 성경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신자 성경 보려면 신부님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혼자 이제 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높아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이게 도입이 됐다는 거 서사 번역이. 또한 각종 교리서라든가 이제 특히 미사경본, 베네딕토 회 같은 게 출판하면 굉장히 활발했거든. 지금도 분도에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통이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특히 베네딕토 회 같은 경우는 특히 전래, 그다음에 음악, 독일 사람들이 또 음악도 하면은 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성가도 이제 만들고 하고 또 하나 미사 전래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미사 전래가 뭐 1000쪽이래 1000페이지 이런 거에서 발간함으로써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잘 아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교양 잡지. 그러니까 원래는 천국 교양 신문이었는데 신문의 부록으로 보감이라 해서 나왔는데 일제가 그 강점되면서 신문들을 다 폐간해 버렸거든요. 그때 교양 신문도 폐간되고 대신 순수 종이 잡지 교양 잡지로 그것도 격주간으로 발매가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어떠한 정치적 색깔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교양 잡지를 발간함에 따르면서 교양 잡지가 당시의 신자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소식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제 시기 말에 가면은 그것도 폐간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제 나오는 교양 잡지의 근간은 일제 시기 때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때 천주교회보, 그러니까 대구교구 나왔던 이게 뭐냐면 학당 신문의 전신이죠 지금. 이런 것도 다 일제 시기 때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문화 사업들이 활발히 시작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나오지만 1931년이 어떤 해냐 아까 나왔죠. 바로 1931년이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되는 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이제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5개 교구라 얘기하는데 서울, 대구, 그 다음에 연길, 평양,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이게 교구가 이제 힘을 합해서 공동적 행사도 주최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시점에서 한다라는 것을 이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31년 당시 백주년 기업에서 했던 여러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든다면 두 가지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변변하는 병원도 없다. 기존에 병원도 많은데 그래서 병원을 세우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도 유명한 병원 뭐죠? 성모병원이 이때 돈을 모아서 1936년도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모병원 자체가 100주년 기념을 하는 거고 또 남대문 상업학교도 동성으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것도 바로 이 100주년 기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31년이 이제 100주년 기념이니까 100주년 기념을 해서 불일기를 초대 그 대법구장의 시신을 이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그 마가지에 있던 시신을 이때 모셔와서 서울에 있는 용사 거기에다가 모셔오게 되기 바로 1931년도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면 그 100년사를 이제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교회 최초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한글로 된 궁교회사 이름 불린 당시 장면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한 100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책도 발간되고 각종 기획 사업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세계사적 흐름 같은 건데 당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카톨릭 액션, 카톨릭 운동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카톨릭 액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교황청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평신도와 성자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전까지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천주교 입장은 근대적인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성신자 중심이 이런 거였는데 특히 비오 11세 이후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우린 근대화에도 공존을 해야 된다. 또 하나 평신도와 성신자 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 활동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사회학식 특징은 그래서 당시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또는 청년 활동 특히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이른바 이제 그 반공 활동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공산주의 반대하는 운동.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써 카톨릭 역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영향이 우리나라 당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이른바 이제 청년 활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조직이 되고 거기서 컸던 바로 인물이 바로 장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액절 역파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이제 추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20년대, 특히 30년대 이런 문제들이 활발히 하다가 30년대 말에 일제가 이제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을 일으키면서 모든 교육 활동을 사실상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총력 동원 체제라고 해서 일제 이제 침략 전쟁에 순응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다 개편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뭐 천주교 단체, 장로이든 뭐 노기영 대주교든 주주교든 간에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사실상 종교 활동은 중지가 되는. 그래서 총 39년도에 가면은 순교주 해외운동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순교주 해외운동이. 그러니까 그 전에 1925년에 드디어 이제 79위 복제가 이제 선포가 되거든요. 재판을 거치고 로마에도 이제 로마에서 복시복시로 해서 밑에 주인이 다 가서 참여했는데 25년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15 해양 운동이 일어났고 39년에 가면은 해양제 운동이 이제 움직이면서 새암터 그것을 성지화시키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일제에서는 안 돼. 해서 딱 정지시켜 버립니다. 마지막 운동인데 이런 사실 30년대 말 40년대 가면은 종교적인 활동은 다 금지되어 버린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 문화운동 특히 카톨릭 액션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어요. 노동운동 이런 게 청년운동 되는데 비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카톨릭 액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이것을 이제 지도해 나갈 교구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이제 장상들은 카톨릭 액션 운동 자체를 굉장히 좁게 봤거든요. 이게 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만 제한을 두고 또 자기들이 장상들이 지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평신도 활동 같은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으로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카톨릭 운동이라는 것이 본격화된 것은 사실상 1950년, 60년대 와야지 실제로 이것이 본격화된다. 그 전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운동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성과도 특히 사회활동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 참배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사 참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본 당시에 이제 특히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른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서구 이제 열강 즉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서양 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 유일하게 성공한 이제 근대 국가라는 말 들을 정도인데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서양을 담을 했고 서구 제국주의를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철저하게 일본의 어떤 민족국가, 일본만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 또 한편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국채란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황을 이제 제일 머리로 하는 천황제의 국가죠. 이 천황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일본의 정체성이다. 당시 일본 국가. 이것이 겉으로는 일본도 의회가 만들어지고 의원내각제하고 그것도 보이지만은 그 내시에 있어서는 천황을 신성시하고 천황을 신격화하는 바로 그런 천황.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신민이죠. 신하이자 백성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일본의 정체성을 이제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 이데올로기 뭐냐, 바로 신도다. 신도죠, 신도. 신도고 이 신도가 지탱되는 장소가 바로 신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이 메이저물은 이 신도를 국교화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당연히 서양 국가들이 그런 거 없다. 근대 국가에는. 또 특히 이제 서양의 선구사들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반대 운동을 하죠. 신도 국교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들은 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적으로는 이제 거의 40년대 후반 가서야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신도 국교화는 이제 통과하지 못하지만 대신 계속적으로 이 신도를 중심으로 신사 참배 같은 것이 하나의 이제 국민 의례처럼 국민 의례로서 이제 계속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국민 의례로 신사 참배. 그러니까 천황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일본이 했던 이것이 이러한 모습을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황민화 정책이라는 것이고 신사 참배 문제 나온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너희는 식민지지만 천황의 식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천황과 천황 가문에 대해서 신사에 대해서 예제를 베풀고 절을 해야 된다. 이게 신사 참배고 특히 1925년에 가면은 조도 신궁 남산에서 또 조도 신궁을 세우게 되거든요. 조도 신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의 신사를 세우고 거기 참배하라. 물론 이제 그 일제에서도 이 당시 한국인들의 민족적 심성이 강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관공서라든가 또는 뭐 국립학교의 교사들, 학생들 그 정도만 이제 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관정 사항이었지 강요 사항 아니었거든요. 또 참석 안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이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22년도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이것은 천주교례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천황 사제에 대해서 절하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사에 가서 그 참배하는 것은 교리상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금지를 하다가 1932년도에 가게 되면은 정책을 바뀌어서 신사 참배를 역시 국민 의례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참여해도 된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평양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신사 참배 계속적으로 우리 안 된다. 특히 신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히 그 당시 교구자였던 모리스 이제 그 몬시노 같은 경우는 다른 교구장들, 대구목구장들은 다 허용할 때도 끝까지 자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불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메르웨 본부에서 본부 회장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당시 일본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여기 막고 있으면은 일본 진출에 방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했던 그 신부님들을 소환해 버립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결국 36년대 결국 모리스 몬시노도 이제 굴복을 해서 6년간도 가면은 모든 교구장들이 대목구장이 국민의례라 차원의 측면에서 이 신사 참배를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가면은 교황청에서 공식 훈령으로 그 신사 참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16일 가면은 그래서 이제 천황 참배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폐망할 때까지 신사 참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원래 이게 신사 참배 허용 문제가 일본에서부터 문제됐거든요, 사실은. 일본 문제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국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경우에 일본 현주교에 불이익이 온다. 일찍부터 일본 현주교에서는 순응하는 정책을 폈고 교황청한테 유구 해석을 부탁합니다. 신사 참배가 이제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다가 이것이 1920년 30년대 오게 되면은 이제 입장 차이가 원래는 이제 그 유명한 점에 나왔던 것처럼 제사 금지에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그 교황청에서는 이러한 신사 참배든 이제 제사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을 했었는데 1920년대 이후 30년대에 가면은 교황청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당시 그 19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 사절이 일본에 상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의 교황 대사죠. 그래서 동기에 있던 일본 대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사 참배가 이제 교회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주교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까지도 강력하게 이제 주장해서 신사 참배를 허용하라라고 해서 결국 허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은 단순하게 이 문제 아까 이런 일본이라는 어떤 국가 식민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는 교황청 자체가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황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20세기 이제 20세기 이전까지 19세기만 하더라도 교황청이 이제 도권 가지고서 포르투갈과 계속 대립을 하잖아요. 대립을 하면서 대신 프랑스가 이제 동아시아의 그 강력한 세력을 등장해서 천주교를 보호하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제일 큰 딸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프랑스의 세력이 그 자용을 했는데, 따라서 심지어는 프랑스 세력에 의해서 교황청이 역할이 이제 상대적으로 오히려 축소될 정도로 강했는데, 프랑스 세력이 쇠퇴하게 되면서 이제 교황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세력이 약화되기 따르면서 교황청을 후원할 만한 정치적 군사적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황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 1920년대 가면은 무솔리니와 이제 교황청이 협약을 맺어서 이른바 교황청은 바티칸 시국으로 이제 따로 독립된 중립된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정치적인 군사적 역할, 군사적인 영향은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신앙적 측면 또는 외교적 측면에서만 이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황청에서 볼 때는 이런 이제 해외 선교지에 대해서 그 선교지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해당 국가의 어떤 강력한 해당 국가에 대해서 이 교황청이 그 외교적으로 그 협조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지에서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 해당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순응하고 거기 협약하는, 즉 일본이 신사의 참배를 해야지만 천주교에 대해서 보호해준다라고 하니까 교황청은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을 대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국가에서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따른다 라는 것이 교황청의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금지했던 제사 금지도 풀어주고 신사 참배도 이것이 국민 의례라는 이제 유권에 함으로써 당시 일본의 이제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만주에서 만주국이 있는데 만주국은 이 급수대에 나가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자 숭배를 국가의례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참배하게 하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공자 숭배라는 것이 그전에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제사 금지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역시 로마 바티칸 이제 로마 교황청은 당시 만주국 괴뢰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교황청은 만주국을 인정했어요. 그것은 만주국 안에 있는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마찬가지로 만주국에서 요구하는 공자 숭배에 대해서도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그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193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로마 교황청의 어떤 정책이 변하고 이제 특히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이제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는 데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그 명분하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다. 그것을 이른바 이제 토착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토착화. 토착화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지역 국가 권력과의 이제 원활한 이제 관계, 또 하나 그 지역 사회 또는 그 지역의 전통과의 공존. 그러니까 그 전통이 당시 교회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중대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아까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의 토착화, 또 하나 민족화라고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지역의 출신의 성직자한테 그 교회를 맡긴다. 그래야지만 그 강력한 국가의 압력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으로써 이것이 외국의 앞잡이 아닌가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 출신의 성직자한테 그 교회를 맡겨야지만 그 국가의 관련성 또는 그 일반 그 국민들과의 어떤 그 관련성에서 협조하게 될 순조롭기 때문에 이런 것이 20년, 30년에 공표가 되거든요. 이래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유구해서 하셨다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교회도 민족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신교도 천주교도 그렇고 이미 일본 성직자들이 교회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 의례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식민지 조선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자기 나라, 자기 그 국가 권력과 자기 나라 또 자기 전통과 연관된 것은 정체성이 있는 반면에
식민지였던 조선의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신사라든가 천황순별하는 것은 민주 정서상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전통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던 거죠. 다만 일본의 식민지의 식민이라는 그런 억압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교구장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인 성직자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지만 성직자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결국 토착하라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 일본 식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신사참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손쉽게 허용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반민족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 통치에 옹호하고 협력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토착화 또는 일본의 식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한테 신사참배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시키도록 지시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이제 왜곡된 토착화. 물론 이제 일본과 중국도 그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지만 특히나 식민 조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이 토착화라는 명분이라든가 뭐 민족화라는 명분하고도 동떨어지게 또 하나의 왜곡된 모습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국 천주교 역사상 하나의 큰 어떤 오점 또는 상처로 남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반성해야 될 측면으로서 이제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1940년대 이후에 그것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그런 이제 그 명분이 있었지만은 많은 이제 그 성직자들 특히 뭐 노계나 주교를 뵙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 침략이라든가 일제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옹호하겠다는 것 자체는 당시의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족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국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면 서양 중심주의 또는 유럽 중심주의 또는 이제 천주교 성과 석의 구분되는 그러니까 사회시가 동떨어진 오로지 천주교의 만의 폐쇄적인 문제 또는 내세를 위해서 성사활동을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된 의식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사실상 이거에 대한 반성도 해방 후에 제대로 이루지 않았다. 그 모습이 그 후에도 계속 쭉 이어진다. 오히려 반공이라고 하는 일본의 특히 반공을 이제 표방하면서 반대 세력들을 이제 탄압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같이 이제 그 부응해서 나감으로써 이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다음에 그 이념적 갈등에 스스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바로 일제시기 암흑기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해방 후에도 사실상 연쇄선상에 있었다. 이것이 극복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이후 그러니까 민주화하면서 그것이 극복되기 시작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